방내화 구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내화 구조 이번 시간에는 내화 구조의 시공 및 감리에 대해서 학습하시고요. 이어서 내화 피복 공법에 대해서도 학습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굉장히 좀 긴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한 2주치 분량을 이제 일주일 내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네요. 이제 우리가 약 그 3학점이다 보니까 25분씩 3시간을 이렇게 좀 진행해야 돼서 75분을 좀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상당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여러 현장의 경험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내용들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게 되면 다소 이렇게 크게 지루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굉장히 내용만 쭉 나열되는 교재의 내용만 쭉 나열되고 좀 읽는 그러한 형식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시고 자율적으로 2주 내에 잘 유도리 있게 이렇게 잘 탄력적으로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긴 동영상 강의가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방내화 구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화구조의 시공 감리입니다. 첫 번째, 내화구조의 시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배포된 교환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환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니까요. 교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내화구조를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여러 가지 구조 중에서 내화구조, 불에 견디는 그런 능력이 가장 강한 그런 구조가 되겠죠. 구조적인 방법. 우리가 방화구조, 내화구조 또는 방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강한 그런 구조가 바로 내화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화구조를 시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또 그게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어떻게 감리 감독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그런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장 품질 확인의 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그럼 현장에서 내화 구조가 시공이 되면 품질 확인을 한번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품질 확인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감리자는 그 공정에 따라 초기, 중간, 완료 시점에 품질 검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품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하시겠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소방을 하시면 내화 구조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시공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설계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한 감리를 하실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소방관이 되셔서 감리 감독 혹은 뭐 감독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화 구조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학습을 했으니 이걸 어떻게 시공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검사하는지에 대한 그런 절차입니다. 자, 초기 검사입니다. 내화 구조 공사 착공 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중간 검사는 내화 구조 시공 50% 시점에서 시공 및 양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완료는요. 내화 구조 시공 완료 시점에 시공의 물량, 시공 상태 등을 확인하고요. 재검사는 재시공 및 보완 작업 후에 적정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검사는 착공하기 전에 내화 구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면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한 양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장비를 통해서 이런 내화 구조를 완성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화 구조의 방법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인정 내용인 건지 아니면 법정 내화 구조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숙지하고 검토를 하는 게 초기 검사가 되겠고요. 중간 검사는 시공 중이 되겠죠. 한 50% 정도 됐을 때 시공 및 양생 상태를 합니다. 이게 중간 검사고요. 완료 검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재검사는 재시공했을 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로 절차가 좀 나눠 있지만, 이제 미군 부대나 미국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50%, 그 다음에 약 한 75%, 그 다음에 95%, 그리고 100% 됐을 때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좀 나눠서 절차별로 시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강화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우리도 뭐 이게 이렇게만 이 검사 절차만 잘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시공이 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내화기주의 시공인데요. 시공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뭐 기본이겠죠. 근데 이런 기본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절차화하지 해놓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건지, 시공 전에, 시공 전 검사에서는 뭘 확인할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화 구조는 그러면은 어떻게 시공하느냐? 이게 가장 기본이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어떤 강도로 할 것이냐, 이런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공 전 확인 사항에서 우리는 법정 내화라든지 인정 내화 구조를 사용할 때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와 관련이 상당히 큽니다. 몇 층인지, 연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지, 어떤 용도인지, 판매 시설인지, 상가인지, 아파트인지, 여기에 맞춰서 내화 구조의 강도나 위치, 부위들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건축허가서상의 건축물의 주 용도를 확인하여 건축허가서상의 건축물 주 용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정해야만 되겠죠. 그렇게 선정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층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층별 내화 구조 성능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해야 되겠습니다. 내화 구조 성능 시간이 있었죠. 내화 시간이 있었죠. 1시간 30분 내화, 뭐 1시간 내화, 2시간 내화, 뭐 아주 중요한 데는 이제 3시간 내화 이런 내화 기준이 법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구조부를 확인합니다. 내력벽, 내기바보지주 뭐 이랬죠. 네, 주요 구조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좀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들은 이제 제외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주요 구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화 구조라는 것 자체가 주요 구조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냐는 것을 따지는 거죠. 네, 그리고 시공 부위를 확인합니다. 기둥과 보는 높이와 관계없이 전체를 내화 구조로 해야 한다. 기본이 되겠죠. 보증 지붕틀의 경우는 최상층에 한해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반자 이중천정을 의미하죠. 불연 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은 별도의 내화 피복 시공이 필요 없으며 높이 4m 이하의 지붕틀은 내화 피복하여야 한다. 그죠?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 지붕틀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4m 이상인 4m 이상인 것은, 그런 지붕틀은 반자가 있는 것은 별도의 내화 피복 시공이 필요 없고 높이 4m 이하의 지붕틀은 내화 피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4m를 기준으로 반자가 그 바로 아래 반자 이중천정이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은, 그렇죠?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은 별도로 내화 피복 시공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높이 4m 이하의 지붕틀은 4m 이하의 지붕틀은 반드시 내화 피복을 해야 된다. 기준이죠. 4m 기준으로 내화 피복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옥탑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는 것은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옥탑층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도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층수의 산입되므로 시공하여야 한다. 그렇죠? 옥탑층은 이제 8분의 1 원래 이하면 층수로 산입되지 않아서 내화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8분의 1 이하라도 그게 옥탑 측 부속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실제 거실, 사람이 거주하는 정도, 거주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의 거실이죠.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층수로 산정되므로 내화 구조로 시공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8분의 1 건축 면적의 8분의 1 옥탑층, 그렇죠? 거실 등의 용도,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또 재료별 유의사항은요. 피복 뿜칠제가 있습니다. 뿜칠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내와 시공의 방법 중에서 피복 뿜칠이 있었습니다. 피복. 겉에다가 외부에다가 뿜칠이라는 거, 내화제를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려서 밀착되게끔. 그렇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내화 구조 시공을 하여야 될 그런 주요 구조부 외부에 이런 내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뿌려서 붙이는 방법입니다. 뿌려서 붙이는 방법. 그래서 이러한 피복 뿜칠제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제품이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해야 된다. 이제 습기에 이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보관에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시공 장소의 기후와 피착면의 온도가 시공 기간과 양생되는 기간 동안 4도씨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뿜칠 자체도 약간 이제 습기가 있겠죠.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가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화되면서 뿜칠로 내화 구조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제품 자체가 영하로 떨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문제가 되겠죠. 얼어서 부피가 팽창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뿜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일정 시공 기간 동안은 이제 4도씨 이상이 되도록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4도씨도 잘 유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동 충격의 방지. 피복 뿜칠 공사 중과 그 다음에 양생 중에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면 미세한 균열 탈락 현상이 발생되어서 내화 성능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진동이라든지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표면 처리는요. 뿜칠 작업 전에 시공면에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들이 있는지를 제거한 후에 시공해야 합니다. 잘 밀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먼지나 기름 및 녹 같은 것이 있으면 잘 밀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사 시 발생되는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하고 피창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보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화 구조 시공이 필요한 곳에만 또 뿌려야 되는데 다른 곳에 되게 되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보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화 구조의 시공 시 주의사항입니다. 노즐과 뿜칠과의 거리를 5, 60cm를 유지하고 시공각도 90도를 원칙으로 하고 90도 이하의 뿜칠 시공은 금지한다. 뿜칠에 이제 감리를 시공을 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감리를 할 때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 배합 시 교반기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믹싱하여 혼합된 상태를 확인 후 시공하여 적합한 내화 성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간단하게만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습식의 경우 시공이 끝난 후 누름판으로 시공면을 눌러주어 평활하게 한 후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한다. 습식의 경우 제품별로 표준 시방에 따른 1회 시공 두께대로 시공한다. 두께 검사 기준은 최소치이므로 시공 시 표면의 두께 편차가 많이 발생되어 불합격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타재료와의 혼합 사용은 금지한다. 시공 중 일부 탈락이나 크랙이 발생된 부위는 표준 양생 기간이 지난 후 보수 작업을 한다. 작업 시기 뿜질 작업 시기는 모든 닥트 공사, 배관 공사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장 구성물들을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기초공사 중에 시공할 수 있다. 네,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주의사항이니까 한 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네, 내화 구조의 시공을 우리가 시공 전과 시공 중, 그 다음에 이제 시공 후는 어떤 것을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공 전과 시공 중에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앞에서 했죠. 자, 이번에는 시공 후의 확인 사항입니다.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내화 구조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받은 내화 구조의 내용과 현장 시공 방법 및 검사 방법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리자는 동 내용에 따라 적정한 시공과 현장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 감리가 참 힘든 직종이죠. 많이 알아야 되고요. 시공이 실제로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계획대로 되어 있는지, 건축물의 용도대로 잘 우리가 시공되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우리 감리하는 역할이거든요. 제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들에 대해서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기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잘 시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제 감리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감리자는 내화 구조 공사 착공 전에 공사 물량, 시공 부위, 시공 방법 및 검사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공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을 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뭐 그렇죠.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내화 구조로 시공되는 제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 구조로 인정한 제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업체로부터 공사 물량에 대한 내역을 제출받아 인정 내용에 따른 적정량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반드시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내화 구조로 인정한 제품인지는 이제 실험실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소에서 우리가 시험 성적서라는 것도 인정 제품의 시험 성적서라는 것을 받아서 이걸 납품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내화 구조를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현장에서는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이제 도덕적인 해이도 있고요. 이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 뭐 물건을 좀 빼버린다든지, 재료를 빼버린다든지, 뭐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략하고 혹은 뭐 다른 것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감리자에게는 그 시험 성적서대로 되어 있는지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시공되는지까지 확인은 대단히 어렵죠. 현장에서 또 실험을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각지대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해야 되겠죠. 이제 감리자가 역할을 좀 잘해야 되는데 좀 한계적인 부분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최대한 감리자가 많은 부분을 잘 알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근거대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잘 감리를 해야지만 우수한 품질의 그런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는 초기, 중간, 완료 공정 시에 품질 확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하며 건축허가기관,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검사 결과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감리가 이제 최종 기술일의 이제 가장 탑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제 책임도 크죠. 그래서 감리자가 그 현장의 기술이나 품질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감리에 임해야 되겠죠. 자, 현장 품질 확인에 따른 조치입니다. 내화 구조에 따른 초기, 중간 품질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가 완료 검사 이전에 보수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완료 검사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완료되기 전에 내화 구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 빨리 이게 품질 초기, 중간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중간에 빨리빨리 이거 보수공사 하라고 했는데 막 미그적거리고 안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어, 그 완료 검사할 때 반드시 사용을 하려면 사용 승인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감리에
서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그때까지 시공자가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이게 감리자가 이제 서명을 안 하죠. 서명을 하지 못하죠. 하지 않아서 이걸 반드시 보수공사를 완료해야만 서명을 해서 완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감리자는 완료검사 결과 인정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되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수공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인정업체의 품질관리 등 인정 내화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법정으로 잘못된 것들은 법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감리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제품인데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허가를 해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팩트를 전달하는 그런 사실을 전달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내화구조의 시공에서 감리자는 현장의 품질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국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한국건축내화협회 등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이제 시험기관들, 전문기관들이 있고 이제 사적 일반 민간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제 공공기관 쪽에, 공공립기관 쪽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좀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만 이제 잘 이루어진다면 전문 검사기관들이 이제 민간기관도 굉장히 우수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국내는 좀 아직도 그 관 쪽에 관이 그렇죠. 정부 쪽이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이라는 게 주도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에서 보면은 이러한 대부분의 그런 협회나 협단체나 기관들은 보통 이제 민간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앞으로는 좀 민간 쪽에서 조금 더 이런 게 자발적으로 소비자 단체라든지 소비자 협회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진행되야만 굉장히 빠른 변화에 또 고객의 요구에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품질 확인 항목입니다. 검사 시기와 검사 장소인데요. 외관이나 두께나 부착 강도 등을 언제 검사하느냐? 중간검사, 완료검사, 중간검사, 완료검사. 두께와 외관은 그렇죠. 검사 장소는 시공 부위고요. 부착 강도는 인정 내용과 상이한 하도 및 상도를 사용 시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실 및 시험기관에서 부착 강도는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품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품질 확인 기기는요, 버니어 캘리퍼스 디지털이나 일반인데요. 가급적이면 저 눈금 읽는 거 좀 배워야 되거든요. 좀 어렵거든요. 요즘엔 디지털로 나옵니다. 디지털 보면 그냥 수치가 딱 나오는데요. 뭐 어렵다기보다 우리 공대생들은 버니어 캘리퍼스 정도는 그쵸? 공과나 자연계는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게 눈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된 게 뭐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사용 범위는 뭐 0에서 300mm까지고요. 30cm까지죠. 그다음 눈금은 0.01mm까지 아주 정밀도는 100분의 1.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제품들이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일본이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만들어서 일본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도 만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이에 끼면 이런 정밀기기, 뭐 측정기기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냥 눈금만 돼 있는 거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기가 정밀해야 측정 장치들이 정밀해야만 그런 기기가 정밀해야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정밀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엔 제품까지도 정밀해져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니까요. 이런 기기들도 좀 정밀한 기기를 좀 사용해야겠습니다.
품질 확인기기 도막 두께 측정기가 있습니다. 도막 두께 측정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도막 측정. 그 다음에 확인 내용은요. 외관과 두께, 부착 강도, 재도장 시간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외관은 인정 내화 구조의 외관은 보관 상태, 재질, 도장 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며 재질은 인정 내화 구조 견본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두께는요. 평균 두께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위를 육안으로 검사하고요. 기둥 및 보의 두께는 한 개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500mm가 되도록 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에 균등하게 10군데의 두께를 측정하여 그 최소값을 그 부분의 두께로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죠. 도막 두께 측정기를 피복 도막의 수직으로 센서를 구조체 도막면 바닥에 밀착하여 두께를 측정합니다. 부착 강도는 인정 내용과 상이한 하도 및 상도 사용 시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하도 및 상도를 도장한 상태로 KSF 472로 1992 5.8 5월 8일이죠.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인정 내용상의 부착 강도 이상으로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도장 시간은 인정 내용상의 재도장 가능 시간 및 양생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죠. 외관과 두께와 부착 강도와 재도장 시간 등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화 구조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준비를 다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실제 정한 기준과 맞는지를 확인하고요. 측정 장치를 들고 가서 한 번씩 측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현장 감리를 보느냐, 이게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 이러면은 좀 그렇죠. 사람에 따라 편차가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겠죠.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왜 만들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현장 감리 체크리스트에 대한 목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라든지 건피방이죠.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및 내화 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국교부 고시죠.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성능을 인정한 내화 구조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시공자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내화 구조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바로 이런 법령에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좀 복잡하게 썼나요? 약간은 복잡하게 썼는데 그러면 감리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감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진행한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현장 품질 확인의 시기 및 내용입니다. 내화 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감리자는 그 공정에 따라 초기, 중간, 완료 시점에 품질 검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품질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앞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초기, 중간, 완료, 재검사를 현장 품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왔네요. 현장 품질 확인을 또 역시 실시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내화구조 인정기조 관리기준은 규정이 있으므로 동래양을 따라서 적절하게 반드시 감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내화구조 착공 전에 공사 물량, 시공 부위, 시공 방법, 검사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제대로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리자는 내화구조로 시공되는 제품에 대해서 인정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량에 대한 내역도 받아보고요. 적정량이 사용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공 중이죠.
그 다음에 감리자는 초기, 중간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한 검사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만 한다. 그리고 제출을 요청하면 제출해야 된다. 발주처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 품질 확인에 따른 조치는요. 그래서 내화 구조에 대한 초기, 중간 품질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감리자는 시공자가 완료 검사 이전에 보수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조치하세요라고 이제 문서를 보내겠죠. 그리고 감리자는 완료 검사 결과 인정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되는 등 부적정하면 이거를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또 중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리자는 시험을 의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필요한 경우 내화품칠제, 내화품칠이라고 하는 거죠. 철골 내화 피복제 일종으로 무게질 등의 혼합된 제품을 철골에 일정 두께로 피복한 구조이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습식과 습식이 있는데요. 앞면계, 앞면이라 그러면 이제 바이암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석재가 들어가서 이제 면처럼 되는 거죠. 면처럼 그렇게 만드는 건데 원 재료를 넣고 시멘트와 물이 같이 포함되어서 이런 반습식의 내화 품칠자가 되고요. 품칠제가 되어서 철골 내화 피복제로 쓰입니다. 습식은 안면계, 질석계, 퍼라이트계 등이 있고요. 원재료와 물만 사용한다. 품질을 확인해야 될 항목은 외관 두께, 밀도, 부착 강도, 배합비 등을 이렇게 검사해야 되고요. 검사 시기와 검사 장소는 초기냐, 중간이냐, 완료 때냐, 어디에서 검사하느냐, 시공 부위나 실험실에서 검사한다. 네, 품질을 확인할 때 그런 기기입니다. 두께 측정용 게이지가 있죠. 바늘과 슬라이딩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죠. 그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핀의 길이는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여야 하고 슬라이딩 디스크는 측정 시료 표면에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한다. 거죠. 그래서 핀으로 푹 눌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아주 좀 고전적인 그런 방법이고요.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센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측정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밀도 측정용 절치기입니다. 밀도 측정용 절치기는 상부가 톱니로 되어 있어 측정 시료를 파손 없이 절치할 수 있어야 하며 지름은 8cm가 되도록 한다. 절치된 시료는 돌림판으로 돌려 밀어낸다. 그렇죠? 이렇게 돌돌돌돌돌 돌아가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랗게. 그래서 그 시료를 쭉 빼내서 그 두께의 그런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절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또 품질 확인 기기입니다. 전자저울과 스프링 저울 등을 이용해서 채취한 그런 샘플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전자저울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스프링 저울로서 달아매서 좀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위에서 잡고 아래에 고리 같은 게 있죠. 거기에다가 덜면 스프링의 힘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품질 확인 내용인데요. 외관 두께, 밀도, 부착 강도, 배합비는 앞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외관은 당연히 이제 색깔이나 상태, 균열, 박리 등 균열은 뭐 금가는 걸 얘기하고 박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밀착되어 있던 게 이제 떨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박리라고 합니다. 두께는 매 층마다 좌우 5m 간격으로 하여 10개소 이상을 측정을 하고요. 밀도는 매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측정합니다. 부착 강도도 역시 매 층마다 1개소 이상이고요. 배합비는 원재료 시멘트 및 물 배합 시 매 층마다 1회 이상 한다. 네, 품질 확인 방법, 외관 확인, 두께 확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정내화 구조의 외관은
지정 표시를 확인하고 포장 상태, 재질 평활도, 그 다음에 균열 및 탈락의 유무 이런 것들은 이제 유관 검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과 재료 견본이라고 해요. 샘플과 비교해서 이상이 없는지, 시험 성적서는 성적서대로 내고 샘플을 냈는데 실제 시공은 다른 걸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께 앞서 나왔죠. 두께 측정기를 이용해서 두께를 확인하면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밀도도 확인해 봐야죠. 밀도 측정 부위는 두께 측정 부위 중에 정상 두께에 가까운 부분을 절취하여 보기둥의 경우 한 군데를 임의로 정한다. 밀도 측정은 아까 절취기로 떼어낸 다음에 손실이 안 되게 유의하며 시료봉투에 담아 시험실 건조기에서 이런 조건에서 중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식에 맞춰서 밀도를 계산합니다. 그렇죠? 밀도는 건조 후의 무게를 시료의 면적 곱하기 시료의 두께의 곱으로 나눈 값이 바로 밀도가 되겠습니다. 단위 보면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밀도는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면 그램 퍼 센티미터 이제 세제곱이면 우리가 시료 건조한 무게 g이고요. 밑에는 센티미터 제곱 면적 곱하기 두께니까요.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 3승이 되죠. 그래서 그램 퍼 센티미터 3승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라는 거, 그다음에 무게는 g이라는 거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부착 강도를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이게 제대로 부착이 되어 있는지 잘 벗겨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확인이 좀 쉽지는 않겠죠. 그럼 뭐 가지고 하느냐, 부착 강도는 후크가 달린 금속 접시, 에폭시 수지, 그 다음에 저울을 이용하여 응력을 가중시켜, 응력, 위에서 누르는 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중시켜 시료가 탈락하는 순간의 값을 측정하는 것으로 피복제와 구조체의 피복면과 부착력 혹은 내와 품질체 자체의 부착력을 측정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착력을 측정하는데 좀 쓰이는 게 되겠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자재는 금속 접시의 금속 원턴형 접시의 중간 부비 후크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금속 접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폭시 수지 그런 거, 에폭시 수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사 일자는 정해진 검사 일자에 좀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연 도금 철판, 아연으로 도금되어 있는 철판에 내화 피복제를 시공하여 실내 온도와 대기 조건이 같은 조건에서 대기 조건에서 28일 동안 양생한 후에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착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과 비슷한 규모로 좀 꾸며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뭐 현장에 붙어 있는 걸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트윈이죠. 트윈 모델로 실제로 쌍둥이처럼 하나 만들어 보고 같이 그게 제대로 된 내화 구조인지를 확인을 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부착 강도죠. 제대로 잘 부착되어 있는지. 시간 지나면 막 떨어지는 것들도 많은데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품질 확인 체크리스트 중에서요. 금속 접시에 뭐 이액형 뭐 같은 계속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점검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 부착 강도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부착 강도는 아래에 우리 수식을 한번 보면 얼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착 강도 CA는 A분의 F다. 그런데 부착 강도를 봤더니 kg per cm 제곱이다. 그 면적당, 단위 면적당 얼만큼 힘으로 붙어 있느냐 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건 뭐냐, 기록된 힘의 수치 킬로그램을 금속 접시의 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화 구조별 현장 품질 확인을 하는 게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화 구조를 확인해야 될 이유, 그다음에 감리해야 될 감리의 목적, 그다음에 감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 그리고 언제 우리가 내화 구조에 대한 그런 시험을 하는지, 그다음에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검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 볼까요? 그럼 그런 검사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근거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체크리스트의 표도 예시로 좀 보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참조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우리가 시공에 대한 감리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한 번 더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학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내화 피복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내화 피복의 개요입니다. 내화 피복은 건축 구조 부분을 화재에 의한 열로부터 일정 시간 보호하고 내력 저하를 허용값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공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의미는 건축 구조적인 부분, 보통 이제 주요 구조부가 되겠죠. 이런 주요 구조 부분을 화재에 의한 열로부터 일정 시간 보호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보호하느냐? 철이나 철골이죠. 철근이나 철골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걸 어떻게 보호하느냐? 내화, 열로부터 화재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내화이죠. 내화, 화재로부터 견디는 능력을 갖추도록 피복, 그렇죠? 겉에 무언가를 씌우든가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력 저하를 허용값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허용값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뭐 철이 가지고 있는 강도가 낮아지죠. 무슨 뭐 항복점, 항복 강도, 뭐 인장 강도, 소성역 이런 것들 이런 의미들이 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철이 열로부터 화재로부터 열이 발생되면 이 열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력이 떨어지는 값이죠. 그런 값 이하로 억제를 해야지만 붕괴를 방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화 피복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큰 의미로 얘기하면 허용값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고요. 이제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철로 된 구조물의 골조에 대하여 적용하는 무언가를 이제 적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화 피복은 건축 구조 부분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내화 설계는 내화 피복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구조 설계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내화 설계,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설계는 내화 피복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화재가 우리가 예상되는 화재의 규모 그리고 화재의 강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경제적인 것도 들어가겠죠. 성능과 경제성을 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피복의 여러 가지 종류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의 내화적인 성능도 고려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원래의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철로 쓰는데 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복을 통해서 진행한다. 여러 가지 피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에 있어서 안정성의 일반적인 개념은 인간에 대한 경우와 인간 이외의 사물에 대한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뭐 길게 썼지만 인명 및 재산 보호죠. 인명에 대한 보호와 재산에 대한 보호 이런 의미입니다. 뭐 우리 소방의 큰 목적이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과거 일반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후자, 즉 건물, 인명보다는 재산을 먼저 고려한 방화 대책을 수립했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도 일본법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명보다는 이런 건축물에 대한 그런 안전성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그런 초점을 좀 많이 맞췄습니다. 뭐 물론 꼭 일본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아무래도 인명에 대한 안전보다는 재산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했었다. 하지만 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런 재산적인 것보다도 인명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적인 정신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내화 건축물의 화재도 그전에는 이제 연소하지 않는다. 내화 그러면 내화 건축물 자체는 연소하지 않는다 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건축물이 굉장히 심플했거든요. 건축물 짓고 그 다음에 뭐 그 자체로 살아버렸죠. 살았었죠. 그러니까 뭐 건물 자체만 내화 구조로 된다면 뭐 화재가 별로 발생하지도 또 발생하더라도 크지 않았어요. 뭐 콘크리트라든지 뭐 철이 타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생활 내용이 풍부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 경공업이 발전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성향이 좀 많이 바뀌어서요. 뭐 기술의 발전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장재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죠. 가구도 많이 발전되고 내장재도 다양하게 발전됐겠죠. 단순하게 나무로만 내장을 하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로 내장을 하고 있죠.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화재 강도도 더 세지고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뭐 연기라든지 그리고 이런 독성 물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에 의한 상하상뿐만이 아니라 중독사나 질식사 등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오히려 인명에게는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대책 또는 실내 가연물 양의 종별 제한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야겠죠. 예전의 내화하고는 현재 내화의 그런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재산 보호보다는 이제는 인명보호 쪽으로 간다라는 큰 추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선상에서 내화 피복 공법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내화 피복의 개요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은 사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죠. 우리 사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켜야 할 윤리도덕은 인명에 대한 안전이 현대과학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과학이나 기술의 발달이 덜 돼서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현대 과학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돌발적인 사고는 법적인 수단이든 기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목적이죠. 인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런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건축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그 안에 있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붕괴 방지를 화재로 인한 붕괴 방지가 내화 피복 공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인명을 보호하는 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 자체의 안전성을 고려한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A부터 F까지 있는데 B까지는 문제가 뭐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C 이하로는 점점 A부터 이제 F까지 아래에 있는 게 A부터 F까지 쭉 내려갈 때 F 쪽은 이게 가장 위험한 거고요. A는 가장 덜 위험한 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B까지는 그래도 내화 피복, 내화 구조로서 이 정도까지는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부분들은 이제 조금 좀 곤란하지 않나,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A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화재가 발생된 후에 또 별도의 수선이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B. 간단한 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화재가 발생됐으니까 어느 정도 뭐 수리가 좀 필요하겠죠. 네,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두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내화 성능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되겠습니다. C는 많이 수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철거가 필요하다. 무너지면 뭐 교통에는 지장 없지만 무너진다라는 의미고요. F는 무너지면 주위에 큰 피해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까지 간단한 수리 이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까지를 우리가 내화 구조, 내화 피복이다 라고 그 목적을 두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내화 피복이란 한번 좀 알아보겠어요. 내화 피복은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와 피복,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와 피복이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철골을 사용해야만 높은 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골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철골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우수한 재료이지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화재에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렇죠? 화재가 발생되면 엿가락처럼 휘어버려요. 그러면은 건축물이 막 수십 층짜리가 이렇게 휘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화재 발생 시부터 진화 시까지는 최소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철골의 인장 강도란 잡아당겨서 끊어질 때까지 견디는 힘, 그걸 인장 강도라죠. 인장 강도는 100도씨에서 약간 내려가다가 한 250, 300도씨에서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희한하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00도씨가 되면 급격히 떨어져서 보통 때 가지고 있던 인장 강도의 3분의 1로 떨어져 구조체로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흐늘흐늘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중을 지탱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다. 예전에 우리가 9.11 때, 9.11 테러 때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러한 엄청난 열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이 있죠. 발생되었죠. 자, 불이 나면 보통 600도씨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 기준에서 기둥이나 벽체, 슬라브 등 화기가 접하는 부분에 따라 견뎌야 하는 시간을 각각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내화 재료로 피복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둥이나 벽체, 슬라브 이런 거죠. 슬라브는 바닥, 천정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벽체는 잘 아실 거고요. 기둥이 있죠. 둥그렇거나 네모난 이제 기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견뎌내줘야 하는 시간이 조금 달라요. 모든 시간이 다 3시간씩 견뎌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구조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 견디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그래도 통상적으로 1시간 내와 2시간 내와 3시간 내와 이런 거죠. 아주 중요한 기둥 같은 경우에는 3시간 견뎌야 된다. 간이벽 이런 것들은 1시간 정도 견디면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죠. 네, 그런 내화 기준에서는 그래서 화재 발생과 연관 지어서 1시간에서 3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네, 내화 피복. 철골 기둥은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거나 두께 6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를 발라야 하며 철골보의 경우에는 두께 6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를 덮도록 한다. 이제 콘크리트면 조금 더 강도가 내화성이 좀 높다 보니까 5cm고요. 철망에 모르타르 정도 바르는 거, 철망에 몰타르라고 하죠. 그냥 시멘트예요. 콘크리트보다는 좀 약한 시멘트를 바르는 경우에는 6cm다 이런 거죠. 1cm씩 들어갈 때마다 더 두꺼워질 때마다 화재, 화염, 화원, 온도가 침투하는 게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내화 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같은 재료면은 1cm 두꺼워지는데도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한번 1번 읽어볼게요. 1번 철골조가 화재열로 인해 탄성계수가 항복점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내화 재료로 보호하는 것, 이게 내화 비복이라고 하는데요. 철골이 화재열로 인해서 탄성계수가 있는데 항복점 강도 이하로, 항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탄성계수, 그다음에 소성 이런 게 있는데요. 탄성계수는 우리가 샌드 이제 스프링 생각하시면 스프링이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탁 놓으면 딱 다시 원상복귀가 되죠. 이때는 이제 탄성이 있는 건데요. 너무 힘이 많이 가해지면 그 늘어난 상태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죠.
거기에 시작점이 바로 항복점입니다. 항복점. 더 이상 원상복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이제 힘을 가했을 때 더 이상 원상복구 되지 않는 그러한 점이 바로 항복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돼버리면 원상복귀가 이제 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원상복귀가 되어야지 구조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러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강제의 항복점이 50%로 저하되는 온도, 즉 600도씨 이하로 억제해야 됩니다. 이 600도씨가 그래서 무척 중요하죠. 항복점이 50%로. 그죠? 50%로 저하된다. 이러한 온도가 바로 600도씨니까요. 그 이하로 처리받는 온도를 600도씨 이하로 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런 부위나 층수에 따라 소요 내화 성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법의 분류입니다. 내화 피복의 종류는 내화 피복의 공법 위의 기준에 의한 것 이외에도 아주 다양합니다. 위의 기준보다도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좀 넓은 편이죠. 그 종류를 한번 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화 피복 공법의 종류를 보면 간단하게 표로 좀 보실 수 있겠네요. 타설공법입니다. 현장에서 타설한다 그러죠. 뭐 시공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시공한다. 콘크리트 반죽해서 뭐 부어서 양생시키는 이런 걸 의미하고요. 재료는 우리가 콘크리트,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적공법은 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쌓아 올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블럭이나 콘크리트 블럭이나 벽돌 이런 것들을 쌓아 올리는 방법을 우리가 조적공법이라고 합니다. 미장공법은 벽이나 벽돌 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겉을 이제 철근이나 이런 철골 이런 것들에 벽에다가 혹은 철골에 이렇게 벽에 이런 그 모르타르라고 하는 그냥 시멘트를 바르는 게 되겠습니다. 철망을 대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거죠. 반죽을 해서 바르는 것들 우리가 미장공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뿜칠공법은요. 뭘 뿌리는 거예요. 뿜칠하는 겁니다. 접착제에다가 접착성이 있는 부분을 약간 물과 같이 섞어서 그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들을 이제 섞어서 이제 스프레이를 확 뿌리는 거죠. 스프레이를 뿌려서 철골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철골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뿜칠 공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형판 붙임 공법과 접착 공법이 있죠. 성형판은 미리 만들어진 판을 입니다. 뭐 프리패브 방식이라고 또 하는데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패널들입니다. 패널들을 이렇게 철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공간을 좀 떼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바로 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종류에는 뭐 ALC판, 뭐 석고보드, 그다음에 성면 시멘트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화 피복 공법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또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화 피복 공법이 이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강제의 허용 온도가 있습니다. 내화 성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600도씨는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내화 성능을 인정하려면 좀 여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600도씨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보는 최고 온도는 450도씨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견뎌내줘야 됩니다. 철제가 이렇게 더 이런 온도를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닥과 지붕 벽은 500도씨 이하. 그렇죠? 근데 기둥과 보가 더 중요하다는 게 되겠죠. 더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평균 온도는 350도씨 이하여야 되고요. 바닥 지붕 벽의 평균 온도는 400도씨 이하다. 이렇게 강제의 허용 온도가 있죠. 기준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와 강제의 허용 온도
네, 내와 피복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를 덮어 씌워 건축물의 구조 부분을 화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와 피복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 같은 것들을 이제 덮는 거예요. 뭘로? 열로부터 철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개발과 수용 공급의 증대가 촉진되었습니다. 그렇죠? 철골은 재질적으로나 형상적으로 품질 관리를 정밀하게 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과밀화 경향으로 초고층 건축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지를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층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층화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내화 피복이 무척 중요한 거죠. 이제 단층화되면은 물론 단층화되고 저층화면 내화 피복이 이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중요하고 화재로부터 또 중요해지기 때문에 열에도 강해야 되고 왜냐하면 고층화된다는 건 밀집화되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구조적으로 뭐 붕괴가 된다 그러면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고 사례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른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아주 급격하게 발맞추어서 이렇게 사회적인 요구로 인해서 많이 발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네어 피복 공법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종류와 특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타설 공법은 철골 주위에 경량 콘크리트나 기포 콘크리트 등으로 둘러싸는 공법입니다. 콘크리트는 열에 철보다 강하죠. 그래서 그걸로 감싸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 감싸는데 또 철과 콘크리트 또 잘 붙어요. 두 개가 굉장히 그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되겠죠. 부재 특성이 아주 굉장히 서로를 보완해줘서 굉장히 강한 그런 건축물, 구조적으로 강한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철은 열에 약한데 콘크리트는 비교적 철보다는 열에 강한 거죠. 그래서 또 철, 열으로부터 또 보호해주는 아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부재의 형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시공이 용이합니다. 부재 접합 부의 시공이 쉽고요. 철골 부재와 내화피 복재가 일체화되며 공법상의 신뢰도가 다른 공법보다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두 개가 딱 붙어버리니까 아주 좋은 거죠. 최근에는 경량 골재 사용에 의한 경량 콘크리트의 시공 기술이 발전하여 하중이 커지는 문제에서 탈피하였습니다. 이 단점이 좀 하중이 좀 무겁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런 현장 타설은 오랜 새로운 공법의 개발로 내와 피복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균열이 발생되는데 양생하면 처음에 물에 이제 시멘트에 자갈에 모래에 이런 거를 막 섞어가지고 이런 콘크리트를 철근으로 짜여져 있는 혹은 철골에다가 들이붓는 거죠. 형태를 짜가지고 그 안에다 들이붓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립니다. 양생이라고 그러죠. 말리면 철근과 혹은 철골과 콘크리트가 딱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딱딱하게 굳죠.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균열이 좀 생깁니다. 구조에는 영향이 그 균열이 작은 균열이 큰 지장은 없다 손 치더라도 그 균열을 통해서 열이 침입하죠. 그래서 그런 열 침입에 따라서 이런 내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열의 침투가 있을 수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메탈라스라고 하는 철망을 넣거나 균열 방지제 등을 혼입하는 방법이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고려하면서 경량화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설공법의 특징이 있죠. 임의, 형상, 치수 제작이 가능하다. 치수는 임의로 형상 치수에 따라 제작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강제와 일치화가 가능하다.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결합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혼합 반죽, 가설, 타설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간과 인건비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 양생 기간이 좀 길죠. 양생해야 되는 뭐 최소 일주일에서 계속 이게 일주일이었다 그래서 완전 양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우리가 밟을 수 있거나 이러면은 며칠이면 밟을 수는 있지만 강도는 점점점 더 말려야만 이게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 전에 완전히 마르기 전에 충격을 가한다거나 그러면 완전한 우리가 요구되는 그런 강도를 낼 수가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균열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그리고 내구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재료 자체는 가격이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중량이 무거워서 고정하중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고층건축물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비중이 높고 무거워서 고층건축물을 올리는 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도 경량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합니다. 이제 가벼운 콘크리트죠. 그러나 화재에 견디는 능력은 그러면 어떠냐 이런 것들도 몇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요. 건조 수축 균열 방지를 위해 보강근을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보강근, 철근으로 보강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재료 분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료가 철근과 철골 또는 철근이나 또는 철골과 콘크리트가 이제 분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면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화 성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생을 반드시 철저히 해야만 원하는 성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조적공법입니다. 조적, 벽돌 쌓아 올리는 거 이렇게 그걸 조적이다 그러면 좀 쉽죠. 이제 벽돌도 있고요, 블럭도 있습니다. 뭐 점토 이런 것들도 이제 조적공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벽돌이나 블럭을 많이 쌓아 올리죠.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사람이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저렴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좀 적합하지 않은 공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곳에는 이런 조적과 미장 공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장공법입니다. 우리 철망 모르타르를 철골 골조에 철망을 설치한 후에 모르타르를 이제 바르는 거죠. 벽에. 그러면 시멘트를 바르는 겁니다. 그럼 시멘트가 약간 이제 물과 이렇게 비벼놔서 처음에는 이제 그 벽에 달라붙죠. 쭉쭉 흑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밀면은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양생이 되는데 그 두께만큼 뇌와 피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이건 역시도 양생이 좀 필요하고요. 미장재료는 저가지만 공사비가 비쌉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잘 채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요. 마무리면이 미끄러워서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미려해서 그대로 마감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그게 내화 피복 공법 중 미장 공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표면 마감 처리가 동시에 가능하다. 층간 변이 추정성이 좋다. 뭐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요. 층간에 서로 보면 이렇게 휘어 있는 건물들도 가끔 있습니다. 변이 달라지는 것, 위치가 달라지는 것, 뭐 휘는 것 이런 것들이 변위라 그러는데 변이에 대한 것들이 좀 적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초 작업이 복잡하고 양생 기간이 길다. 이건 역시도 양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초 작업이 좀 복잡하다. 그런 의미고요. 재료는 저가이나 시공비가 비싸다고 했죠. 인건비 때문에. 그다음에 라스의 방청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가운데에 미장으로 하지만 이 미장만 발랐을 때는 이제 균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료 분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운데에 라스, 금속 라스를 쓰죠. 금속 라스, 철망을 가운데 넣고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 문제점이 이 라스 자체가 고정이 되지 않고 밖으로 튕겨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부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죠.
발음 두께 배합, 바탕 처리의 품질 확보가 중요합니다. 자, 뿜칠은요, 뭐 뿌리는 거죠. 뿜하고 뿌리는 거예요. 철골 표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내압 피복제를 압력이 있는 분무기를 스프레이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복하는 공법이죠. 피복한다. 뿜칠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점은 뿜칠에 사용되는 내와 피복 재료는 성면, 앞면, 라쿨, 그다음에 버미큐라이트 등이 있는데 이들은 뭐 전체적으로 경량이고 공기를 단축한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시공할 철골 부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초벌 접착제를 먼저 뿜칠하기도 합니다. 뿜칠을 지그재그로 하며 뿜칠을 한 후 최소한 5일 정도는 그대로 두고 변조시켜야 됩니다. 뿜칠 마감을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내장재로 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뭐 주의해야 될 뭐 특징이죠. 특징은 임의로 형상 시공이 가능하면 시공 속도가 빠릅니다. 쭉 뿌리고 또 덧뿌리고 그러는 거죠. 시공이 용이하고 고층으로 압송이 용이합니다. 좀 가볍고 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공에 특수한 기계를 요하며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동력 및 용수비가 들어갑니다. 이제 물도 섞어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동력이 있어야 되죠. 뭐 컴프레셔 같은 것을 공기 압축기 같은 거를 해서 후축하고 압력을 밀어줘야 되니까 그렇고요. 경량이므로 우리가 시멘트나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가볍죠. 가볍죠. 쭉 뿌려서 계속 겉에 붙게 만드는 거니까 고정하중이 작습니다. 그래서 무겁지가 않다는 거고요.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요. 일정한 피복 두께를 그러니까 어느 쪽은 성능이 좀 떨어지고 어느 쪽은 성능이 좀 과다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비산으로 뭐 뿜칠로 벽에나 철골에 붙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100%다 붙기보다 좀 날아다니죠. 그래서 비산 날아다녀서 재료 손실이 발생됩니다. 여기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요 두께를 확보해야 됩니다.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도 못하면 내와 피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두께를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습식일 경우에는 철골의 방청 처리가 필요합니다. 철골의 방청 처리겠죠. 부식 방지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옆에 있는 뿜칠 장면입니다. 성형판 붓침공법이라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성형한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프리캐스트다라는 건 미리 만들었다, 미리 만든 콘크리트다. ELC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이다. 그래서 경량 기포를 내가 좀 부셔지는 그러한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좀 강한 힘으로 하면 이렇게 부셔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런 패널을 접착제나 철물을 이용해서 구조체에 붙이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석고보드라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죠? 석고보드 같은 것도 이제 성형판 붙임 공법이 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짜여져 있는 그런 판이죠. 그런 것들을 벽이나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씁니다. 특징은 재질과 두께의 품질 관리가 아주 용이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나오는 거니까 공장에서 품질 관리가 편하죠. 현장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좀 여러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공장에서 이 판이 나온 것을 그대로 가공되어 나오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용이하겠죠. 그다음에 가공성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처리가 우각부라고 해서 개구부 같은 이제 모퉁이들은 이제 뭐 소뿔이죠. 이런 부분들 처리가 좀 용이하다. 재료의 모양이 일정하면 운반도 용이하고요. 시공 시 건식 공법이므로 물을 안 쓰는 공법이므로 동력과 용수비가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공법은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돼야 합니다. 유의해야 될 부분이죠. 가공해서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짜투리 같은 데들이 이제 좀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투리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비가 100이 왔으면 1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한 15%씩은 못 쓰는 거예요. 잘라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그걸 조각조각 붙일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자투리가 예상외로 좀 많이 발생된다. 그러고요. 우천시 비 올 때에는 좀 주의해야겠죠. 석고보드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시공시에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런 품질이 좀 결정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형판 붙이면 이런 거죠. 가운데 H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철골이죠. 이 철골의 겉에 성면 성형판을 이렇게 붙이고요. 그 겉에는 이제 모르타를 이렇게 싹 바르는 게 되겠습니다. 철골을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되겠죠. 이것도 우측에는 PC판으로 하는 것이냐, 성면으로 할 것이냐 해서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열이 가해지더라도 이 밖에 있는 피복되어 있는 것이 열을 철골로 직접 가지 않게끔 차단해 주는 거죠. 몇 도씨까지요? 그러니까 뭐 350도씨, 그렇죠? 최고 온도를 350도씨, 평균 온도를 400도씨, 뭐 이런 식으로 그랬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성능이 되겠습니다. 성형판 붙임 공법 ALC 아까는 뭐 PC판은 프리캐스트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ALC는 뭐 오토클레이브드 라이트 웨이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오토클레이브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온, 고압 증기, 양생기를 말하고요. ALC는 기포 콘크리트의 일종으로 밀도가 350kg/m 3승에서 1100인 고온, 고압 증기 양생한 경량의 기포 콘크리트로 국제적인 학술 용어로는 AAC라고도 합니다. aerated concrete죠. aerated, autoclaved aerated concrete라고 하는데 AAC, ALC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경량 기포 콘크리트다. 가벼운 기포를 낸 콘크리트 기포를 집어넣어서 만든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자재고요. 무기질 원료입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성형판 부착 시 줄눈부에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이 판을 붙일 때 상하 좌우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붙여야 된다는 거죠. 간격도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사전 품질관에는 비중이나 두께, 부피가 일정하게 제작돼야 됩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배합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면 안 되겠죠. 빗물 충격의 보양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합성 내화 피복공법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합성한 거겠죠. 그래서 건식과 습식을 같이 쓴다. 서로 다른 재료로 해서 일체화하게 되면 서로 상호 보완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네요. 이질 재료 적층과 이질 재료의 접합이 있네요. 성형판과 습식공법의 결점을 보완해서 마감재를 이용합니다. 여기점은 이질 재료의 부착성을 강구하고 박리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바탕면의 흡수성 방지제를 도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질 재료를 접합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피복 재료를 절약하고 외부 이용 작업을 감소시킨다. 유의점은 접합부 줄눈에 성면재를 충진하고 충진, 변형, 빗물 침입을 방지합니다. 줄눈에 성면재를 충진해서 변형되거나 빗물 등은 침입을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착성을 좀 강구해서 박리를 방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합성 내화 피복공법의 유의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데크 플레이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인데요. 안에 철근도 들어 있고요. 이런 철판도 있고요. 그 위에 콘크리트로 이미 배근, 철근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이미 조립되어 있는 것을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로 덮어버립니다. 콘크리트 이것도 역시 미리 만들어 온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화 피복과 단열 천장판의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공업화로 품질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공사 기간을 또 단축시킬 수 있고요.
유의해야 될 점은 유지 관리에 용이한 설치 방식을 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데크 플레이트, 철판 위에 콘크리트를 이미 양생해온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 우리가 데크 플레이트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현장에서도 타설도 할 수 있고요. 미리 프리하게 앞에서 먼저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내화도료는 도료라고 하는 건 이제 페인트죠. 페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을 받으면 200~300도씨 열이 받으면 갑자기 70~80배로 그냥 확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를 형성해요. 그래서 열을 차단시켜서 철구조물을 화재로부터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기능성 도료다. 페인트인데 뭐 좀 섞여 있는 거겠죠. 갑자기 이런 재질적으로 열이 발생되면 부피가 팽창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현재 공장이라든지 철제용 내화도료는 현재 공장 건축물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적용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로 잘 설치하면, 자 보시면 여기 그 사진을 보시면요. 맨 왼쪽 이렇게 내화도료로 칠해져 있는 모습들, 철골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떡하지? 이건 저기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다시 막 씌우고 그러면 예뻐지지도 않고 미적인 것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공간도 또 두꺼워지는 벽만큼 또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측에 있는 이런 식으로 도료, 페인트를 이렇게 칠합니다. 그런데 그 칠한 게 열이 확 받았어요. 200도씨 이상 이렇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7~80배 이렇게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서 철골을 저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H빔이라고 하는 철골을 저렇게 발포돼서 하얗게 막 마술같이 일어나서 보호하는 게 바로 내화 도료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내화 피복 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내화 피복 공법이 있었습니다. 잠깐 요약해 보면요. 내화 피복이 왜 필요한지, 그렇죠? 화재를 견디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철근이 열에 약한데, 이 열에 약한 것을 보완해줘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화 피복이라는 것을 한다. 내화 피복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 8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8가지가 있었고요. 그러면 얼마나 견뎌야 되느냐? 600도씨에 도달하지 않도록 몇 시간을 견뎌야 되느냐?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는 견뎌줘야 한다. 화재가 1시간, 2시간, 3시간 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견뎌줘야 되는데, 그럼 1시간, 2시간, 3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건축물의 주요 부위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나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에 견딜 수, 화재에 견딜 수 있어서 간단한 수선만으로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있을 때까지의 성능을 지켜주는 것이 내화 피복, 내화 구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학습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